이번에 함께할 책은 김혜남 작가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1. 프롤로그. 우선 그녀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는 큰 슬픔을 겪었다. 몇 년 방황을 했지만 잘 견뎌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했다. 그때 경희대, 성균관대, 인제대학교 의대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서울대학교 의대의 초빙 교수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그녀는 8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저술했으며 이 외에도 10권의 책을 썼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도 병행했다. 결혼 후 슬픔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첫 아이를 응급실 근무 도중 유산하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다 2001년 그의 나이 43세에 개인 병원을 차리고 드디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시도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려 병마와 씨름하게 된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남은 삶을 그렇게 원망만 하며 보내기에는 더욱 슬픈 선택이 될 것 같아 일어났다. 그리고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을 아주 잠시 돌아보았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슨병입니다. 나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에 세상이 얼어붙었다.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서름의 눈물이 쏟아진 나는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아무런 경고도 없이 겪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로빈 윌리엄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병을 알아서 많은 이들이 들어봤을 것이다. 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졌다가 다시 힘을 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인지 의아하다. 나는 의사이기에 남들보다 더 이성적으로 나에게 닥친 현실을 수용할 줄 알았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세상을 원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이대로 쓰러진다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은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호킹이 걸린 루게릭병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참고로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은 유사하지만 루게릭병이 훨씬 무서운 병이다. 진단을 받으면 기대 수명이 2년에서 4년에 불과하다. 몸이 점점 굳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심장마저 멈추게 된다. 그 무서운 루게릭병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또한 나는 도파민 분비 세포가 20%나 남아 있어서 노력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불편하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정상 컨디션은 아니지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었기에 집안일, 육아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오히려 몸은 파킨슨병을 더욱 잘 견뎌내어 3년 정도 후에 바꿔야 할 다음 단계의 약을 12년 동안이나 늦출 수 있었다. 그 사이 책도 5권이나 썼으며
우울증도 경미했고 치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닥친 상황들은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망과 억울함, 분노로 가득 차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예상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가짐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2001년 2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난 후 그녀가 깨달은 삶의 진실은 인간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1987년 이스라엘 스쿼시 최연소 챔피언은 세계 챔피언의 목표를 위해 고된 훈련으로 몸을 혹사시켜 운동 자체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운동을 못하게 된 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기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했지만 늘 불안하고 삶에 쫓기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불행과 불안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고 결국 심리학 교수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긍정심리학을 가르치게 된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삶을 더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볼 것. 2014년 몸이 파킨슨병을 잘 견뎌내는 것에도 한계가 왔다. 병이 악화되어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병원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요양을 떠났다. 그런데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안고 혼자 갔다니 제주도의 여유로 잠시 호전되는가 싶었지만 병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저 본능대로 자신의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나는 점점 힘든 상황에 내몰렸고 급기야 화장실 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밧줄로 온몸을 꽁꽁 묶인 것 같은 몸을 어떻게든 뒤척여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사투를 매일 여러 번 벌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여느 때와 같이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저만치 보이는 화장실을 비참하게 바라보며 이대로 소변을 봐야 하나 싶은 순간 딱 한 발자국을 움직였다. 몇 걸음이면 닿을 화장실을 5분 넘게 걸려 도착했지만 이 얼마나 대단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봤을 때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걸음만 바라보니 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초 1분이 모여 완성됩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너무 멀어 보이시나요? 한 걸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장도 한 글자 한 문장을 읽다 보면 어느새 끝페이지에 이를 날이 오듯이 말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툴다. 언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일까? 운전면허조차 없이 살다가 차가 없이는 살기 불편해서 어렵게 도전을 했다. 그런데 운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운동신경도 나쁜 편이 아니라 잘할 줄 알았다.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고 부족하다. 그러니 실수를 했다고 해서 금방 좌절하고 주눅들지 말고 배워나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시행착오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자양분이 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그때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언니는 역사학자,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었기에 악착같이 공부했다. 목표했던 의대에 합격했지만 그때서야 담아둔 슬픔이 폭발했다. 허무함에 빠져 있을 때 사촌 오빠의 조언이 위로가 되었다. 최선이 안 되더라도 차선이 늘 있기에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는 거야.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6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다.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기에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아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길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잘난 줄 알았던 나는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차선책으로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해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약물치료가 아닌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 등을 골고루 접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을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청개구리와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자유는 인간의 중요한 본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자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권한다. 누군가의 통제, 사회적 통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무엇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을 위한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쓰는 나의 역사를 살아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나는 인턴 시절 대학 동기와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잇따라 들어왔다. 환자는 3명. 내가 임신 중이라고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좀 무리하게 했던 것일까? 그날 밤 나는 하혈을 했고 유산하고 말았다. 얼마 동안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임신한 후 내가 조금만 나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어땠을까? 이후 나는 2 아이를 낳았고 의사 생활을 내려놓지 못했다. 병원 일, 집안일, 양육,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남편과 가족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힘겹게 그 일들을 떠안게 되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가족과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나의 일상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고 기쁨을 앗아가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나를 더 아껴주었다면 어땠을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틈틈이 나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했을 것이다.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출 것. 무기력함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어쩌면 무기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언니가 죽고 나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간다.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